제가 한 30분 정도, 20분이요? 그렇군요. 예. 예, 아니면 20분. 예. 원래 서른도씨 이름이 이영춘이잖아요. 제가 기쁨과 희망 연구소로부터 전화를 받지를 말았었는데 전화를 받은 품에 제가 노라고 잘 못해서 이걸 맡아가지고 참 진짜 머리가 좀 한주먹 빠진 것 같습니다. 아무튼 그러나 이렇게 이 기회에 다시 한번 그 정조시대에 있었던 천주교 관련 논쟁 이런 것들이 어떻게 진행이 되었는가, 그리고 그것의 성격이 뭔가, 또 그 문제점이 뭔가를 저도 열심히 공부할 수 있어서 참 또 감사했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에는 전화 받지 않겠습니다. 발제문 17페이지부터 예정됐습니다. 학술 논문 같이 생각하지 마시고 이렇게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저는 그 전체적인 맥락을 이제 정조 시대 때 천주교의 사건이 어떤 사건들을 통해서 이제 공론화되었는가 하는 것을 좀 살펴보고 난 뒤에 왜 천주교가 그렇게 이제 끊임없이 박해의 소용돌이 속에서 이제 그 역사를 또 만들어가게 됐는가, 그 근본적인 문제가 뭔가, 또 왜 굳이 천주교인가 하는 것들을 또 이렇게 한번 볼 계획입니다. 머리말, 천주교가 조선에 들어올 당시 분위기는 주자학적 유교 사상과 문화가 그 시대를 지배하고 있었습니다. 주자학적 사회는 어떤 면에서 대단히 획일적이고 독선적이며 폐쇄적인 성격을 지니고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다른 종교와 문화, 사상을 이단이나 사학으로 규정하고 단죄했기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천주교가 조선에 발을 들여놓는다는 것 자체가 이미 박해를 감수해야 되는 일이었습니다. 그래서 이승문 베드로 이분이 북경에서 세례를 받을 때 선교사들이 이승문 베드로 이분에게 만일 조선의 교국에서 임금이 신앙을 버리라고 강요할 경우에 어떻게 할 것이냐 물어봤을 때 이승문이 진리를 명백히 하는 이 종교를 버리기보다는 차라리 모든 형벌과 죽음까지 감수하겠습니다. 이렇게 대답했던 데에서 이미 그 박해는 예견되어 있었던 일입니다. 박해의 요인을 크게 세 가지 것으로 생각해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종교적인 요인이겠죠. 일단은 천주교가 지니고 있는 신앙 내용, 천지창조설이나 천주의 인격성, 영혼의 존재, 영혼 불멸, 천당 지옥설 이런 것들이죠. 주자학의 사상과 맞지 않는 것입니다. 주자학에서는 천지 만물을 이, 기 이런 것으로 해석을 하고 그러는데 이 도대체 천주교 이 신앙 내용은 그것과는 맞지 않는 것이죠. 그래서 이제 불교의 아류로 이렇게 생각하기도 했고, 그리고 혹세 무민한 종교라고 비판하기도 했습니다. 그 시카고대 아시아학과 교수이신 도널드 베이커 이분은 조선 후기 유교와 천주교의 대립, 여기에서 이 두 종교의 이렇게 시스템의 차이를 가지고 연구를 했어요. 그러니까 유교는 윤리적인 시스템으로 되어 있고 천주교는 진리적 시스템이다. 그렇기 때문에 절대 둘이 양립할 수 없는 그런 것이 있었다. 그리고 다른 종교들은 외래 종교들이 여러 가지 있었는데 다른 불교, 도교 이런 종교들은 그 왕에 대해서 그렇게 건들지 않고 사회 체제에 대해서 그렇게 건들지 않았는데 유독 천주교만은 그 진리에 입각한 종교이기 때문에 꼭 왕을 건들고 그 사회 제도를 건들고 그렇기 때문에 이제 양립할 수 없었다. 이렇게 이제 설명을 하기도 합니다. 두 번째는 이제 사회적 요인이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전통 사회 질서와 도덕적 기반을 천주교가 파괴한다고 봤기 때문입니다. 가족 제도를 유교 사회에서는 기본 구조로 하고 있는데 그 과정을 확대한 것이 국가. 그래서 가장 중요한 가치가 효. 그리고 효가 연장된 것이 이제 충인데 그 천주교는 하느님을 천주를 대군이라고 해서 하느님이 지닌
권위를 최고로 강조한 것이죠. 그래서 임금이나 부모가 이 상대화되었던 겁니다. 그래서 천주교를 무분의 교 이렇게 규정하게 된 거죠. 여기에 결정적인 계기가 된 것이 이제 유교식 조상제자 폐지였습니다. 특별히 이제 진산 사건이죠. 또 천주교는 신분제, 조선이 가지고 있는 신분제를 부인하고 하느님 앞에 모든 사람이 평등하다고 또 가르쳤죠. 조선 사회에 있는 그 존엄성, 평등성 이렇게 이런 것을 주장하기 때문에 천주교를 금수의 종교 이렇게 비판했습니다. 다음으로 이제 정치적 요인일 겁니다. 천주교를 왕권과 지배체제에 도전하는 세력으로 이렇게 파악하고 있었다는 것이죠. 천주를 이 임금보다, 군주보다 그 권위를 우위에 놓았기 때문에 그렇고, 또 인간의 양심을 군주의 명령보다 우위에 놓았기 때문에 그렇다는 겁니다. 또 박해가 시작되자마자 산속으로 들어가서 교우촌을 이루고 살고 있는데 이것이 마치 비밀 결사조직 같은 그런 성격을 띠고 있었다는 것이죠. 그런가 하면 이제 대박청래운동 아시죠? 박근혜 대통령 통일이 대박이라고 했는데 그 대박이 아니고 큰 선박 군함 같은 거 이것을 초빙하는 그런 것이죠. 황사현 백서 사건. 그래서 이 조선을 정부를 전복하려는 그런 단체로 인식되게 됐습니다. 반역의 무리로 결론을 내렸던 것이죠. 이와 같은 박해의 요인에서도 알 수 있듯이 천주교는 조선에 들어오면서 그 교리적인 성격 때문에 유학자들과 조선 사이의 위험한 집단으로 인식되었습니다. 그래서 천주교가 조선화에서 반대받는 표적이 되는 것은 당연한 일이었죠. 그런데 이런 요인들 외에 천주교 박해의 상승 효과를 가져온 요인은 그 정치적인 어떤 당쟁 관계, 그렇죠. 그리고 세도 정치, 쇄국 정책, 이런 것들이 있을 것 같습니다. 그 중에서도 천주교의 문제가 이제 정치 일선에서 어떤 계획으로 쟁점화되면서 박해에 더 큰 영향을 미치게 된 것이 있는데 그것이 바로 당쟁이었다고 보는 것이죠. 그래서 당쟁의 양상이 어떤 식으로 전개되었는가 파악해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이 들었습니다. 특히 정조 시대 이때는 그 천주교 문제가 정치 쟁점화되던 초기이기 때문에 다른 박해 시기가 많이 있지만 그 처음이라고 하는 데에 어떤 의의가 있지 않겠나, 어떤 천주교로 인한 당쟁의 시발점이라는 데서 중요한 의의가 있지 않겠나 해서 그 시기를 이렇게 살펴보려고 합니다. 정조시대 천주교 관련 사건의 공론화가 구체적으로 진행됐던 적은 이제 1785년에 있었던 을사 추조 적발 사건, 그리고 1787년에 정미 반해 사건, 1791년에 진산 사건, 1792년 이승훈 사건 등을 통해서 제기되었다고 볼 수가 있는데 이 중에서 세 가지를 보겠습니다. 을산에 일어난 추조 적발 사건인데요. 바로 이 근처네요. 이 근처입니다. 명례방에 있던 김보무 토마스 이분의 집에서 이승훈 등이 천주교 교리를 강론하는 것을 형조 관원들이 추조죠. 우연히 목격해서 적발된 사건입니다. 사실 이것은 천주교 박해가 공식적으로 시작된 것이라고 보기는 어렵지만 조선의 집권층이 이 천주교에 대해서 처음으로 이제 경각심을 갖게 되는 최초의 직접적인 계기가 되었다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 사건으로 인해서 천주교가 이 조선 정부 또 유교 지식인 사회에서 널리 알려지게 되었다고 볼 수가 있는 것이죠. 그런데 당시 천주교에 가담했던 인물들은 이제 기호 남인 계열의 학자들인데 사실은 그 기호 남인 계열 같은 그 계열에서 이제 자신들의 정치적인 입지를 계속 유지할 목적으로, 그러니까 정치적인 입지를 놓치지 않기 위해서 어떻게든지 그 가담했던 인물들, 권일신, 이윤아, 이청옥, 정석 이분들을 천주교와 관련된 것을 떼어내려고 애를 썼죠. 그래서 그 양반들은 이제 타일러서 돌려보내고 중인인 김보무만을 처벌했던 겁니다. 그런데 사실 그 사건을 그 당시 맡았던 형조판서 김화진 이 사람은 그 남인이 아니고 노론, 그 중도적인 원건파 이런 인물이었는데 그 노론이면서도 이 남인 사이에서 일어났던 그 일을
어쩌면 정치 쟁점화를 시킬 수도 있었는데 정치 문제로 비화시키지 않기 위해서 조용히 처리하고자 했다는 것이죠. 그래서 김고문만을 처리하는 것을 일단락게 했습니다. 그런데 이때부터 이제 조정에서 이 천주교 문제가 공론화되기 시작했다는 것이죠. 전통적인 주작 가르침에서 이탈한 것으로 비판하고 있던 유학자들이 이제 2단 정도가 아니라 이 사학으로 규정해서 공론화하기 시작했던 겁니다. 이게 인용된 글은 유하원의 상소의 내용인데 분명히 사학으로 규정하고 있죠. 그래서 정조는 그냥 상소대로 처리하라, 행하라, 아니 상소대로 행하라고 처리했습니다. 그리고 이후에도 계속해서 천주교를 성토하는 통분과 상소가 잇따라 나르게 되는데요. 그 뒤에 일어난 사건이 이제 정미 반의 사건입니다. 이승원, 정약용 이분들이 성균관근처 반촌에서 천주교 서적을 공부하다가 여기도 같은 남인인 이기경 이 사람에게 걸렸죠. 그래서 폭로된 사건입니다. 그래서 이 사건으로 어전회의 등에서 주요한 공론 중심적인 문제로 다뤄지게 된 것이죠. 그런데 이 논쟁의 어떤 중심들에는 남인들이 있었어요. 같은 남인들 중에서도 이제 공서파와 신서파, 그러니까 서학에 대해서 정말 적극 수용하자고 하는 신서파, 공서파, 이제 공격하고 있는 공서파. 근데 이기경과 홍나간은 이제 공서파의 주요 인물이고 신서파는 이승훈과 정약용. 그러니까 같은 남인 사이에서 논쟁이 벌어진 것입니다. 그런데 어떤 학문적인 그런 자세에서도 반대할 것이 있을 것가 있고, 또 더 중요한 문제로는 이기경이 지니고 있었던 이 이승훈, 정약용 이 사람들에 대한 개인적인 감정 이런 것들도 작용이 있던 것으로 이렇게 보여지는 것이죠. 왜냐하면 진사 사건이 일어났을 때 이기경이 쓴 글에 보면 이제 그런 내용이 나온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승훈, 홍나간과 절친한 친구 사이고 서양서도 이렇게 잘 봤는데 뭐 좋은 것도 있고 안 좋은 것도 있고, 그런데 그걸 이제 하지 마라 라고 여러 번 이렇게 경계시키고 했는데 이승훈, 정약용 이분들이 회개하기는커녕 무함하고 멸시하고 따돌렸다. 그래서 그런 개인적인 감정도 이렇게 공격하는 계기가 됐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공서파나 신서파의 대표자인 이기경과 이승훈 이분들의 성향을 보면 사실 서학에 대해서 그렇게 큰 차이를 드러내지 않고 유교식 제사 폐지 문제만 사실 중요한 반대 의견들이 있었는데, 그것이 이제 정치 공론화가 됐다는 것은 개인적인 감정이 좀 큰 것이 되지 않았나. 그러니까 남인 내부의 개인적인 경쟁심 및 서운함, 그리고 저희는 체제경의 불공평한 대우, 이런 것들로 인해서 제기되었다고 볼 수가 있던 거죠. 사실 이 정미반의 사건에서 천주교에 대해 더 극단적인 내용을 담아올린 인물은 홍나간이었습니다. 홍나간은 사학에 장차 크게 세력을 펼치게 될 것이며 을사수저작과 정부와 천주교 서적 전례에 대해 선곡하고 이승훈과 정약용을 막 비난했습니다. 그리고 이 이단을 통렬하게 막는 방책이 필요하다고 역설했던 것이죠. 그런데 이제 이것에 이렇게 정체화된 것을 정조는 그게 이제 정치 공론화된 것을 원했지 않았죠. 천주교의 문제가 심각하다는 것을 인식하고 있었지만 정치 공론화된 것을 원하지 않았습니다. 이게 이제 당쟁으로 격화되면 이 남인들이 노론이 이제 그것을 이용할 가능성이 충분히 있었기 때문에 그렇죠. 남인이 이제 정치적인 타격을 입을 것으로 왔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나 이 사건을 계기로 남인 내에서 천주교를 공격하는 공서파 인물들이 전면으로 등장하여 천주교를 수용하고자 했던 다른 남인들과 신서파와 대립하게 된 겁니다. 그러니까 정조 이후 본격화된 척사운동은 남인과 정치적으로 반대 단파했던 노론에서 시작된 것이 아니라
노론의 공격을 받을까 두려워하던 남인 내의 공서파 인물들에 의해서 앞섰다고 하는 것이 참 흥미로운 일입니다. 이를 계기로 해서 이제 신서파와 공서파가 분열되게 되고 나중에 이제 진사사건, 신의 박해라고 부르는 아주 그 첫 박해의 토대가 마련되는 것이죠. 과연 그 정조의 극정대로 이 천주교를 빌미로 해서 노론이 정치 공론화하면서 이 남인들을 제거하려고 하지 않을까 걱정하는 것이 실제로 현실화되죠. 정미반의 사건이 일어난 다음 해에 최재공이 남인의 영수인 최재공이 우의정으로 발탁되자마자 노론이 공격적으로 이 문제를 제기하고 나왔습니다. 천주교 문제를 들고 나온 것이죠. 이 최재공이 이렇게 자리를 좋은 자리를 가하니까 바로 천주교 문제를 들고 나옵니다. 그리고 이제 진산사건, 신의 박해, 정조의 낙관적 교화론, 또 최재공의 미온적인 대응으로 천주교 문제는 한동안 잠잠한 듯 보였지만 정조 15년 신해년에 정말 예상하지 못한 사건이 일어났죠. 진산사건. 전라도 진산에 사는 윤지충 바오로 조상의 신주를 불태워 땅에 묻고 제사를 폐지했을 뿐만 아니라 오친상을 당해서는 천주교에서 그만한 일을 하여 위패를 불태우고 유교식 상례를 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거기에 이제 영상이 나오고 같이 이거야말로 정말 사대부들 안에서 충격적인 사건이었죠. 이 사건 때문에 양반 신자들이 많이 천주교를 떠났습니다. 그만큼 충격적인 사건이었죠. 유학의 분위기에서 신들을 버리고 제사를 폐지하는 행위는 도저히 용납할 수 없는 일이었던 거죠. 그리고 유생들은 이제 벌떼같이 일어나서 전통문화와 가치질서를 파괴하는 페르네 신주교를 뿌리 뽑아야 한다 이렇게 주장하고 이 윤지충 현상의 문제를 정치 문제로 삼으려 했죠. 그러나 정조와 최재공은 이것이 정치 쟁점화되는 것을 원치 않았습니다. 그래서 사실 노론에서는 이 사건을 계기로 천주교에 조금이라도 묻은 사람들은 그냥 다 처벌을 해야 되지 않겠는가 이렇게 주장하고 나오는데, 그렇게 된다면 남인들이 거의 피해를 입게 되겠죠. 그렇지 않아도 지금 남인들의 위치가 미미한데 이것을 통해서 완전히 노론 정국이 되는 것을 정조는 원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니까 정조도 진사사건이 발생하고 난 뒤에 그것을 번거롭게 처리할 필요가 있겠는가, 그냥 도백에게 넘겨서, 도백은 그냥 전라감사죠. 전라감사 차원에서 처리를 하게 하는 것이 어떤가. 그런데 사실 정조가 더 괘씸하게 본 사람들은 노론보다도 같은 남인 내에 있는 홍나간이나 성영호 같은 그런 인물이었습니다. 왜냐하면 그 노론은 이제 정치적으로 다른 색깔을 지니고 있기 때문에 이해를 할 수 있겠지만, 같은 남인인데도 남인 내에서 이 최재공의 체제를 무너뜨리기 위해서 남인 내의 소외 세력들이 또 그렇게 하고 있다는 것이죠. 자기 편들끼리. 이 소외 세력 안에 정치적인 음모들이 깔려있다고 보았기 때문에 그러죠. 그래서 사실 정조는 이 홍나간 등과 같은 그 사람들을 더 좀 안 좋게 보았죠. 아무튼 그런 식으로 해서 정조 시대의 천주교 문제가 이제 정치 쟁점화가 되었고, 이제 진사사건을 계기로 해서 이제 무구무군의 종교, 페르네 종교, 이것을 이제 낙인 찍히게 되는 것입니다. 끊임없는 정쟁의 도화선 천주교. 제가 이렇게 좀 도발적인 제목을 써왔습니다. 과연 그렇다는 것이죠. 무슨 문제만 생기면 계속 천주교 문제가 천주교 문제를 같이 갖고 들어가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양립할 수 없는 근본적인 문제가 있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최재공과 정조의 이런 태도, 노력에도 불구하고 천주교 문제는 늘 언제 터질지 모를 뇌관과 같은 것이었습니다. 달래 신부님이 쓰신 한국천주교회사도 보면 이 조상제사 폐지 문제는
조선 유학자들의 눈동자를 찌르는 격이라고 했을 정도로 정말 결정적인 박해의 원인이 된 거죠. 그런데 이 유교식 조상제사 폐지 문제, 이 제사 문제, 이것은 역사적으로 이 모양만 달리했을 뿐 조선의 역사 안에서 정말 뿌리 깊은 당쟁의 원인이기도 했다고 하는 것입니다. 바로 그 윤지충 가오로 이분의 그 선조대에서 있었던 그 일들을 보면 그렇다는 것입니다. 윤지충 가오로 이분의 선조는 윤선도, 잘 아시는 윤선도, 또 윤두서, 공제 윤두서 이런 분들이 있는데, 윤두서 이분은 윤지충 가오로의 증조부였죠. 근데 그 윤지충 가문은 특별히 사상적으로 이게 개방적이었고 새로운 학문에 관심을 가진 그런 가문이었던 것 같습니다. 그런 성향의 인물들이 많이 있었죠. 그리고 이제 그런 성향들의 인물들과 친교를 맺으며 살았던 그런 가문인 것 같습니다. 그 일찍부터 서학에 접촉했던 것으로 보이죠. 왜냐하면 그 윤선도는 인조로부터 이 서학책을 받았다고 하는 것도 있고, 또 윤두서 이분은 또 서학을 깊이 연구한 사람이기도 하고, 그분의 이제 유물 전시관에 보면 그런 내용들이 있고, 또 윤두서의 처가는 그 서양 문화를 조선에 소개한 그 지복유서를 쓰신 이수광 이 집안이죠. 그런데 아마 윤지충 가오로 이분과 가장 깊은 인연을 맺고 있는 분은 윤선도가 아닐까 생각해 봅니다. 1659년에 있었던 아무튼 조선시대의 그 당쟁의 가장 정말 핵심 문제였던 예속 논쟁, 어떤 그 예식의 그 의례 뭐라고 하죠? 그 제사 관계된 것이죠. 효종이 세상을 떠나고 나자 아직 살아있던 효종의 계모, 또 인조의 계비인 자의대비 이 조씨가 상복을 언제까지 입어야 되느냐 하는 문제로 이제 논란이 벌어졌죠. 근데 그 문제의 핵심은 효종이 둘째 아들로 왕위에 올랐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첫째 아들 같으면 문제가 없는데 둘째 아들이기 때문에. 그런데 이 서인으로 대표되는 송시열 이제 그 노론의 뭐랄까 사실은 핵심 거두죠. 송시열. 둘째 아들이기 때문에 1년만 입으면 된다라고 주장을 했는데, 남인인 윤효, 허목, 윤선도 이 사람들은 둘째 아들이긴 하지만 왕실의 정통을 계승했기 때문에 3년복을 입어야 된다. 이 두 주장이 이제 서로 첨예하게 붙었는데, 이제 한 번은 서인이 이기고 한 번은 남인이 이기고 뭐 이렇게 이제 그 당쟁의 핵심이 됐던 것이 그 예속 논쟁이죠. 근데 그것이 나중에 후선대에 와가지고 윤지충 가오로에게 와서 그 제사 문제가 또 한 번 크게 터지게 된 거죠. 참 그게 참 흥미로운 일입니다. 사실 뭐 두 서인의 주장이나 남인의 주장이나 다 근거가 있는데, 서인은 이 주자, 그러니까 누구요? 그 성리학에서 주장하는 그것을 바탕으로 해서 그렇게 주장을 하고 있는 것이고, 남인은 그 성리학이 아니라 그 전에 공자 명자가 얘기하고 있는 그 예법에 따라서 얘기를 하고 있는 것이에요. 그래서 이제 둘이 양립할 수 없는 그런 뭐랄까 처지가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서인과 남인의 그 학문적인 자세에도 좀 차이가 있었던 것 같아요. 이 송시열을 대표로 한 그 주자를 신봉하는 이 서인, 나중에 이제 그것이 노름으로인지, 이 주자가 한 말은 한자 한 구절도 바꿀 수 없다고 하는 그런 입장이죠. 뭐 그러나 반대로 이제 남인들은 고대 유학, 그러니까 공자 명자의 가르침, 선진 유학을 연구해서 주자만이 유일한 유학 사상이 아니다. 그렇죠. 사실은 유학이 여러 파가 있죠. 주자학도 있고 양명학도 있고, 우리나라에 양명학이 일찌감치 들어왔지만 그 주자학의 그늘에 빛을 보지 못한 것입니다. 아무튼
원칙만 강조하는 그 주자의 원칙만 강조하는 이제 서인. 사실 이제 근데 거기가 이제 주류를 이루고 있었던 것이죠. 근데 아무튼 학문적인 태도의 차이가 분명히 있었다는 겁니다. 그리고 그 학문적인 태도의 차이뿐만 아니라 서인, 즉 노론과 남인의 뿌리 깊은 반목의 원인은 또 하나가 있었는데, 서인들은 자신들이 군자라고 하는 인식이 있어요. 군자. 이 군자 소인론이 있죠. 이제 살인 정치가 시작이 되면서 이게 등장하게 되는 건데, 언제 요때가 거시기. 제가 거시기를 좀 쓰더라도 이 선조 초기에 먼저 이렇게 정권을 잡고 있었던 선배 살인들에 대해서 후배 살인들, 그러니까 선배 살인들은 이 정권을 잡을 때 같이 이제 벼슬을 한 사람들이, 그러니까 이제 그 후배 살인들은 자기들은 이제 공부한 사람들이라고 하는 생각이 있었고, 그래서 이이나 김의원 이 사람들은 선배들에 대해서 소인이다, 소인. 그래서 늘 이 공격할 때 자기들은 군자고 자기들과 다른 가치관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은 다 이 소인이라고 하는 것이 이 서인, 그 노론의 기본적인 태도예요. 그래서 정조나 영조 시대에 와서도 이 집권 노론은 계속해서 자기들이 이 군자당이다, 군자. 노론은 이걸 군자당이고 다른 당은 소인당들이다. 그렇게 늘 인식을 하고 있었기 때문에 영조나 정조는 이런 노론의 일당 지배 체제, 이것을 약화시키기 위해서 소론이나 남인의 정치적인 입지를 좀 부각시키기 위해서 청평제를 실시했다고. 그래서 이제 가장 중요한 조상세상 문제를 가지고 있는 천주교와는 끊임없는 반대의 표적이 될 수밖에 없었고, 때가 되면 정쟁의 중심에 설 수밖에 없었다는 것이죠. 그리고 이제 천주교를 대하는 태도의 문제에 대해서 이제 저는 천주교 신자들을 처리한 경험이 있는 어떤 기록이 이렇게 남아있는 연암 박지원, 이 문집, 여러 이제 학자들의 문집이 있겠지만, 박지원 이분의 문집에 천주교와 관련된 내용들이 이렇게 나와서 흥미롭게 이렇게 봤어요. 이 박지원이 어떻게 처리를 했는지, 천주교를 어떻게 대했는지 그런 것도 좀 봤습니다. 이제 박지원은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것은 국학자이면서 실학자로 이렇게 알려져 있죠. 그 당시 상당히 이렇게 개방된 사상을 가지고 있었던 분으로 우리가 알고 있는데, 이분은 천주교를 어떻게 대하고 있었던가 하는 것을 한번 보려고 했던 것이죠. 면천누수, 충청도 면천은 그때 고지가 아주 유명한 곳입니다. 지금은 좀 작은 곳이지만, 면천무술이 임명됐을 때 이제 정조가 특별히 박지원을 면천무술로 임명한 이유는, 이제 그 당시 충청 감사가 이태영이 있었고, 사실은 정조가 천주교 문제가 이 내포 지방에 충청도에 아주 심각하기 때문에 그 문제를 해결할 뜻으로 이태영 충청 감사를 이태영으로 이렇게 하고 면천문수를 박지원으로 이렇게 내려보내는 것이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이제 박지원이 가서 보니까 과연 다른 문제에는 그렇게 크게 없는데, 그울이 천주교로 문들어서 그것이 가장 큰 걱정이었다. 이게 충청감사 이태영과는 아주 친한 관계인데, 이 둘이 주고받은 편지의 내용을 보면 이제 어떻게 되는가 하는 것을 잘 또 알 수가 있는 것 같아요. 일단 박지원은 그 천주교 신자 백성들이 천주교에 빠지는 원인이 뭔가 하는 것을 이렇게 썼는데, 핵심적인 요는 분별력이 부족해서 그렇다. 백성들이 분별력이 부족해서 그렇다는 것입니다. 26페이지 지금 하고 있습니다. 분별력이 부족하다. 그러니까 백성들을 불쌍히 여겨야 된다. 이 분별력을 키워주고 그래야 된다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이제 천주교 신자들을 대하는 지방관들의 태도에 문제가 있다 지적하고 있죠. 그러니까 천주교 신자들을 잡아다 문초를 하면서도 자신들이 왜 천주교가 사악인지를 모르고 문초를 하고 있다. 그러니까
그러다 보니까 천주교 신자들에게 오히려 더 농락을 당하는 그런 일들이 허다하다는 것이죠. 그리고 천주교 신자들은 하늘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있고 또 죽기를 좋아하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그렇게 해가지고는 절대 이것이 막아줄 수 없는 것이다. 그렇죠. 그 지방관들의 태도에 문제가 있다. 그런 것입니다. 그리고 자신은 늘 이 천주교에 물든 백성들을 어떻게 교화를 시킬까? 이걸 밤낮으로 걱정했고 실제로 그 방법에 대해서 많이 연구를 했다고 쓰고 있어요. 특별히 그 아들인 박종채 이 사람이 이제 아버지의 행적을 정리하면서 가정록이라고 하는 것에 그것에 자세히 썼는데 참 안타까운 것은 아들에게 그걸 남겨줬대요. 이제 천주교 신자들을 이렇게 대했던 그 방법이나 이런 것에 대해서 근데 지금 발견된 것이 없어서 그것이 안타깝습니다. 그것이 있었으면 좀 더 구체적일 수 있었는데 참 안타깝습니다. 아무튼 그렇게 박지원은 이제 그 교화 정책을 그 면천에서 폈는데 그런데 이 교화 정책이 과연 효과가 있었을까 하는 것에 대해서는 의문이 좀 듭니다. 제거할 필요가 있습니다. 28페이지. 사실 박지원이 그렇게 교화 정책을 펴긴 했지만 당시 충청도 내포 지역에서 1797년 정사박해나 그 이후에 이어진 박해를 보면 상당히 많은 천주교 신자들이 처형됐거든요. 그러니까 과연 그 자신의 말대로 이게 효과가 있었을까 하는 것을 의문을 품지 않을 수 없습니다. 그 박지원의 교화 정책을 보기 위해서는 이제 이태영과의 관계에서도 또 생각해 볼 수 있다는 것이죠. 주요는 이제 나중에 이제 이존창 누누익구 군자가에 대한 처리 문제가 조정에서 상당히 크게 공론화가 되는데 여기에 대해서 이제 이태영, 박지원 이 생각은 뭐라고 할까? 아무리 사학에 물들었다 하더라도 천주교에 물들었다 하더라도 이 양반이 물든 거하고 일반 백성이 물든 거하고는 다르다. 일반 백성은 그렇게 물드는 것이 이해가 된다. 그러니까 열심히 교화를 펴서 타일러서 잘못을 깨우쳐주면 되지만 이 양반이 이렇게 물든 것에 대해서는 용서할 수가 없다. 그래서 민주층과 권상현에 대해서 그렇게 처리를 한 것은 마땅히 해야 될 일이었고 일반 백성들에 대해서는 교화 정책을 열심히 펴야 된다. 그러니까 이제 이존창의 신분이 이제 양반이 아니었기 때문에 그런 문제가 나오는 것이죠. 그 신분에 따라서 어떻게 처리를 할 것인가 이제 그거라는 겁니다. 이제 여기 29페이지 중간쯤입니다. 그러나 박지원이나 이태영의 태도에는 또 문제가 있다고 봅니다. 박지원은 지방반들이 천주교 신자들을 대하면서 천주교가 왜 사학이 되는지를 잘 모르고 있다고 비판했는데 일면 맞는 얘기죠. 그러니까 정미 반해 사건이 일어났을 때 정조가 좌의정 이성원에게 왜 천주교의 폐단이 뭐냐, 천주교의 내용이 뭐냐 이렇게 물었을 때 이성원이 이렇게 대답하죠. 그 학설의 내용은 모르나 거듭 언급해야 합니다. 이렇게 주장을 하는 것과 이것은 좌의정 이성원뿐만 아니라 대부분의 대신들이 그런 식입니다. 학설의 내용은 모르나 거듭 언급해야 합니다. 알지 못하면서 언급해야 한다고 말하고 있는 것이죠. 그렇다고 해서 박지원이 천주교에 대해서 또 잘 알려고 했고 또 잘 알고 있었나 하는 것이 또 의문일 수밖에 없어요. 사실 이 쓴 글에 보면 알아야 한다고 하면서도 박지원 자체도 이 주자학적 관점에서만 천주교를 바라보고 이해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다는 겁니다. 이 자신의 이 사상에서 한치도 벗어나지 않은 거죠. 알아야 한다고 하면서도 이 같은 태도는 같은 교화 정책을 폈던 정조에서도 드러나는데 여기서 좀 아쉬움도 있다는 것입니다. 이 정조는 천주교 문제가 드러날 때마다 이해치열 방식을 통치 방식을 사용했는데 이것은 뭐 그런 것이죠. 어떤 당파에서 반역자가 나오면 다른 당파의 반역자와 대비시키고 또 충신이 나오면 또 다른 당파의 충신과 대비시켜서 표창하는 통치 방식.
그러니까 정밀 반해 사건 때도 그렇고 진사 사건 때도 남인에게서 천주교 문제가 이렇게 거론되자 이 노론의 약점을 건들므로써 더 이상 공격하지 못하도록 이렇게 자꾸 이열치열 방식으로 정조는 그렇게 그 테크닉을 발휘했는데, 사실은 이 조정에서 공론화가 될 때 좀 더 방어적으로만 하지 말고 천주교 문제에 대해서 좀 더 이렇게 학문적이고 합리적인 그런 대처를 했으면 어땠을까 좀 아쉬움이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정조의 태도에서 아쉬움이 있고 또 그 박지원이나 이태과 같은 그런 사람들에게도 좀 아쉬움이 있고 이 천주교를 대하는 때 그런 아쉬움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너무 길게 해버렸네요. 길게 온 것 같습니다. 마무리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외든 말을 읽고 마치겠습니다. 이상과 같이 정조 시대의 천주교 관련 사건들을 중심으로 천주교 박교와 관련한 공론화의 과정과 그 정치적인 성격 그리고 문제점 등을 기략적으로 정리해보았습니다. 정조 시대 천주교 관련 전쟁이 조정 내에서 본격적으로 시작된 것은 을사 추조 척벌 사건, 정미 반해 사건을 통해서였습니다. 그리고 진사 사건을 통해서 그 전쟁은 극대화되었습니다. 그 정쟁의 시작은 남인 내부인 공서파와 신서파 사이에서 시작되었는데 서학에 대한 입장 차이도 있었지만 개인적인 감정도 있었던 것으로 파악되었고, 또한 정치적으로 노론을 정해였고 같은 남인을 견제하려는 의도도 있었다고 파악됩니다. 결정적인 사건은 진사 사건이었는데 이는 조선의 역사상 정쟁의 중심에 서 있던 제사와 관련된 문제였습니다. 이 사건을 통해 노론이 득세하고 남인이 세력할까 염려한 남인의 영수 최재경과 정조의 노력으로 사건은 일단락되었지만 유교식 조상제사 폐지 문제는 두고두고 천주교를 박해하는 주요한 원인이 되었고 정쟁거리가 되었습니다. 이는 신일박해 때 대박 청려운동과 황사의 벽사 사건 등을 통해 등장하는 반역의 세력이라는 낙인과 함께 천주교를 박해하는 가장 핵심적인 원인이 되었습니다. 천주교가 조정에서 공론화되고 노론의 공격 대상이 되었던 데는 교리적인 문제 외에도 근본적인 원인이 자리잡고 있었습니다. 그것은 서인과 남인 사이에 벌어졌던 예속 논쟁이라는 것과 서인이 지니고 있었던 군자 소인론에 입각한 폐쇄적 선민성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는 천주교의 문제를 합리적으로 바라보지 못하게 하고 정쟁의 도구로 사용되게 만드는 근본 자세였습니다. 이를 뒷받침하는 이해를 박지원에게서도 찾아볼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당시 국왕이었던 정조의 정책적 태도에서도 천주교를 합리적으로 바라볼 수 있는 기회를 놓친 아쉬움을 발견할 수 있었습니다. 그 중심에는 주자학적 태도와 정치에 있어서의 기술적인 차원으로만 대응하는 모습이 있었다고 보여집니다. 이런 여러 가지 요인으로 인해 조선 안에서 천주교는 무고부분의 금수의 정도, 반역을 꾀하는 영모의 세력으로 낙인되어 언제든 박해를 받을 수 있는 처지가 되었던 것입니다. 사실 이런 역사는 계속해서 반복되어서 오늘날까지도 그 패러다임을 보이지 못한 것 같습니다. 내가 가지고 있는 사상이나 종교, 학문, 문화만이 옳고 바르다 생각하는 이 선민적인 독선, 이거 문제고 그 결과 다른 사상을 가진 사람을 받아들이려고 하지도 않고 알려고도 하지 않는 폐쇄적인 행위가 오늘날의 문제가 되고 있다고 보여집니다. 그리고 그런 독선과 폐쇄적인 불통을 정치적인 기술로 사용하려는 시도 때문에 우리 사회는 더 이상 진보하지 못하고 또 백성들은 여러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이 아닐까. 참 미약한 발표지만 이것을 통해서 새로운 역사를 살아가는 하나의 작은 디딤돌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